자, 53페이지 보시면 이제 챕터 6에서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1. 의사표시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요. 의사표시가란 이론을 가지고 결국 규범적 해석은 표시주의고 자연적 해석은 뭐죠? 의사주의다. 결과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말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예외라는 말이니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표시주의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니까 결국 우리 민법은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네.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2절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그죠?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뭐가요?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뭐죠? 무효고 다만 이걸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례를 분석할 줄 알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는 고전주의라고 그랬어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꽁꼬로 증여하겠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줄맘이 없는 비진이 표시였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도 무효고 또는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결국은 반대는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이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을은 선의고 무과심을 뭐 받는다는 얘기죠? 추정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의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갑이 을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비로소 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이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제3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 것은 지거 지가 팔아먹는 거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면 지거 아닌 것을 팔아먹은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때 병은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게 뭐죠? 전부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염상 편호식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시면은 별거 아닌데 자꾸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기억하시려고 하면은 왠지 자꾸 뭘 복잡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적용 범위 해가지고 기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되지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유효하고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공법상 행위에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통종어휘 표시입니다. 개념은 안 적어도 되겠죠. 개념 뭐죠? 의사 표시가 불실했음을 알면서 했다는 것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같은데 상대방과 짜고 통종해서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종허위 표시고요.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고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가지고 정리하죠? 사례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을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그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다면 이 가장 매매가 결국 통종허위 표시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니까 결국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의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요. 지금 갑이 왜 을가짜고 가짜로 등기해놨죠? 돈 갚기 싫어서요. 이 채무의 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진 않죠? 반사회적이진 않죠.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인 거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채권자도 첫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고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할 수 있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따라서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뺨 맞는다. 따라서 직접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갑을 어떻게 했어요?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행이죠. 사행위가 뭐죠?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행이고요. 명백히 사행이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누가 하는 거죠? 채권자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선이 이기면 하면 되고 뭐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또 병은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병은 선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모든 재산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뭐로 주장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K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갑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을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공부할 때 취소에서는 취소권자를 공부했지만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 안 했죠. 왜 그런 거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K도 갑도 을도 심지어 누구죠? 병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미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때 정은 선악불문하고 항상 뭘 갖죠?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내면은 뭘 내냐면 제3자 개념을 시험 문제 낸다 그랬죠.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 및 상속받은 사람,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뭐죠? 제3자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죠? 새롭게라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을과 병은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지만 K는 통정허위 표시하기 전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통정허위 표시 전인지 후인지만 따져보시면 돼요. 뭐 가등기든 뭐 임대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 와야 된다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뭐죠? 제3자고 새롭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구별 개념 이제 보야 되겠죠? 구별 개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은닉행위겠죠? 갑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는 가장 매매 통정허위 표시니까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요 증여는 유효한데 얘는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의 등기도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죠? 이해가 안 된다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걸리면 을한테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 양반아 당신이 매매 안 했잖아. 증여한 거잖아. 증여세 내라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는 무효이지만 뭐는 유효하다는 거죠? 증여는 유효하니까 뭘 내라는 얘기? 증여세를 내라는 얘기고요.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어차피 짓고 지가 팔아먹는 거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죠. 이게 뭐죠? 은닉행위고.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신탁행위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탁행위도 중요한 건 뭐냐면 보면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넘는이죠. 다시 말하면 신탁행위는 넘는 권리, 큰 것을 주는 쪽 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신탁행위가 뭐라고요? 넘는 권리, 큰 권리를 주는 쪽 하는 것이 신탁행위인데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뭐죠? 채권 양도. 자, 먼저 양도담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A 부동산에 대한 다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고요. 이때 목적이 담보니까 이게 뭐죠? 양도담보죠. 따라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통정허위 표시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 건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갑과 을 간의 뭐예요?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인 것처럼 보이죠? 통정허위 표시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죠.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신탁행위지 뭐가 아닙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4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이라도 이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친구인 병이 나서가지고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가지고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거렸더니 갑이 뭐라 그런다고요? 네 일이나 신경 쓰세요. 엄마 네가 돈 빌려서 자식이 왜 네가 지랄거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찾아와서 야 내가 너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이놈이 내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요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거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고요. 실제 우리 병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채권이 아닌 거죠.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거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한 거니까 이거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게 뭐예요? 통정어휘 표시 무효입니다. 진짜 주는 거 이건 뭐죠? 은닉행. 진짜 주는 건 뭐죠? 은닉행이죠. 은닉행이 뭐죠? 유효하고요. 주긴 주는데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이게 뭐죠? 신탁행위고 신탁행위도 뭐죠? 유효합니다. 끝이죠? 그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5번 통정어휘 표시는 무효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해가지고 의가 나오고 차고에 태양해가지고 표시상의 차고 내용의 차고 동기의 차고가 나오는데요. 차고는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이 개념에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죠?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동기의 착오죠.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가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를 착오란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자, 동기의 착오는 언제요?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가 뭐죠? 가능하다. 이런 뭐죠? 개념이 끝난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뭐 할 수 있죠? 취소가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정리해줘? 중요 부분이죠. 그래서 우측에 1번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해가지고 대충 나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중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뭐죠? 시가, 교재 나와 있죠. 시가, 가격이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가격이 잘못됐거나 수량이 잘못됐거나
지적이 잘못됐거나 이런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요. 착오라는 것은 이행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이 안 됐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개똥이 건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을똥이 거더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개똥이 거가 아니라 을똥이 거면 못 쓰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개똥이 게 아니라 을똥이어서 그 집에 들어와서 못 사는 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제가요, 아파트 주인인데, 개똥이가 임차인이라고 해서 세를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을똥이가 임차인이었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중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왜요? 누가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월세를 제대로 내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양복 근사하게 차려입고 온 사람이 뭐예요? 임차인에 빌려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죠? 노숙자라. 이렇게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세를 제대로 줄 건지가 달라지니까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중요분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요 돈을 빌렸어요. 말똥이한테. 나중에 보니까 말똥이한테 빌린 게 아니라 을똥이한테 빌린 거예요. 중요 부분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말똥이든 을똥이든 채무자는 뭐죠? 돈 갚으면 맞아요. 따라서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똥이가 돈 빌린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빌린 사람이 을똥이었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중요 부분이겠죠. 왜요? 누가 채무자인지에 따라서 돈 갚을 능력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보증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닌데 연습은 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라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과 과실의 차이점은 뭐냐? 단순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은 과실이고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은 뭐예요? 중과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 그랬죠.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입증하냐 문제인데 중요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적이죠. 다 했고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왜 샀냐면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동계착오임을 캐치해야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뭘 못 줘요? 공장을 못 짓게 됐다면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니까 이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떠올라야 되고요. 근데 왜 공장을 지으려고 그 땅을 샀냐면 매도인이 공장 지을 수 있다. 뭐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표시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짓게 됐다면 뭐가 존재하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매도인이 공장 짓는 거 가능합니다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끝입니다. 교재 한번 보시고요. 이제 5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일단 의인은 기망 속여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따라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요건에서 1번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침묵으로도 기망행위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느냐? 예컨대 침묵해가지고 동글뱅이 쳐가지고 밑으로 뽕 내려서 고지 의무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한 경우에 침묵한 경우에도 기망이고 뭐죠? 사기입니다. 작년에 그게 나왔던가요? 그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아파트를 분양했으면 뭐예요? 사기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죠? 또 과거에 나왔던 것은 쓰레기 매입장인 건설될 예정인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것도 뭐죠? 사기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사실은 아파트 분양할 때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면 침묵으로도 뭐 할 수 있죠? 기망할 수가 있고요. 2번 기망행위가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은 교재 없지만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뭐요? 위법한 것이고 그래야 뭐죠?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위법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번에 그 탄핵 소추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대한 위법이란 말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법에. 중대한 위법이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뇌물은 중대한 위법. 뭐죠? 강요는 뭐요? 중대하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게요. 그 뇌물보다 강요가 더 나쁜 짓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돈 받고 일을 해주는 것보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뭐죠? 돈 뜯어내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형량은 뇌물죄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이 뇌물죄는 뭐죠?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하고 있어요? 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요죄가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뇌물죄는 뭐죠? 판단도 안 했어요. 뇌물죄인지 아닌지는 뭐예요? 판단 안 했고 강요니까 뭐죠? 위법하고 따라서 파면이 뭐죠? 적법하다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뇌물 공무원이 뇌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 더 뭐예요?
위법한 거죠. 비난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뇌물이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뇌물이 되면 위법성이 뭐에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이번에 탄핵 소추 이렇게 재판 가진 거고 이렇게 요새 동영상 많이 나오죠. 보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는 뭐 같이 판단일 수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문제는 탄핵 소추가 되는데 가장 현격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에요.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꾸 재판 과정을 연기시키려고 했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탄핵 소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기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기각돼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빨리 결정하자. 그래야 우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테니까. 이렇게 자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을 뭐예요? 연기하고 막 지연시키고 막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이미 그 대리인 자체들이 뭘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어떻게 해요? 될 거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변론이. 그러니까 자꾸 헌법재판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그 증인을 세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사람이 아니라 불리한 사람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변호사 윤리 규정에 반한다. 당신들 뭐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질타할 정도까지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대리인단이 아주 이상한 또라이들을 만들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죠? 저를 변론하라고 뭐요? 대변호사를 붙였는데 이 그저같은 놈이 얘는 무죄입니다가 아니라 뭐요? 얘는 뭐죠? 유죄입니다. 자꾸 이렇게 유죄라는 사실을 뭐요? 주장한 꼴이 돼버려 가지고 그 재판은 뭐죠? 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말씀드린 재판은 뭐예요? 주장을 하는 것만 뭐예요? 고려해 줍니다.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뭐에 불과해요? 심판에 불과한데 그 피고 측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뭐예요? 연기하려고 막 증인만 세우고 막 삿대질하고 뭐 태극기 들고 와가지고 막 퍼포먼스 벌이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결국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거죠. 아무튼 뭐죠? 위법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비난 가능성의 존재다. 법을 위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허위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고요. 따라서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3번 이중에 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의가 필요하고요. 과실로 기망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다. 따라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사기냐? 고의면 뭐예요? 사기고 과실이면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것은 없고 뭐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요건에 1번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박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나 종류는 묻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이 니은이죠. 이것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2번 강박행위가 뭐가 돼야 돼요? 위법해야 되는데 교재가 말로 나왔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뭐죠? 위법한 강박이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곳이 뭐죠? 고소고발이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수단 자체는 뭐예요? 정당하죠. 다만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 이중에 고의해야 된다. 따라서 과실로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그 다음 4.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만 해도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요건을 같이 넘겨보시면 효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죠.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대리는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채권자거든요. 근데 갑이 병을 강박을 해가지고 또는 사기를 쳐가지고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병이 을에게 뭘 썼냐면 보증을 섰어요. 요때 이 병이 누구죠? 보증인이죠. 그러면 이 보증 계약을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당사자예요. 보증 계약에 대해서 채무자는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보증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라고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증인을 강박하거나 사기친 것은 결국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4번 4절에서 의사표 효력 발생해서 서술에서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발신주의, 아니 도달주의고 예배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신 원칙 해가지고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2번 1번 도달에 의해 가지고 읽어볼게요. 도달한 때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 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지배권 안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도 뭐예요?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거기다가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므로 만약에 수취인이 불명이거나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입증 책임,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뭐죠?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자가 주장한다면 표자가 입증하면 되는데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등기우편과 내용증명 우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등기우편이 또는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된 상태라면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요. 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요 배달이 됐고요. 그것이 만약에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줍니까? 간주를 해줘요.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물론 추정력도 인정하지 않고요. 간주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 도달주의 효과 기억.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으므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고요. 네번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죠?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디귿번 발신 후 사정 변경해가지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좀 설명 좀 드리면 자 이런 얘기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요 사이에 표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따라서 상속인들이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만약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결국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그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의사표시 성질상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것들 교재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위임, 고용, 조합이 나오죠. 조합은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동업계약이죠. 그러면 위임이나 고용이나 조합은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도달주에 대한 예외 해가지고 기억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니은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 뭐죠? 발신주의. 그 다음에 디귿번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 리을 미음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고요. 3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해가지고 원칙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하지 못한다. 표의자는 주장하지 못하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예외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하는 경우에도 뭐죠? 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령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가 없다. 맞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가 없다. 그럼 뭐예요? X예요. 자,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럼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면 수령 능력도 인정된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합니까? 수령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으로서 뭐 하는 것이요?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